460페이지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라고 해서 좀 전에 봤던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그죠?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게 우선 변제권이고요. 반면에 요거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 임차인이 그 보증금 중 일부를 제일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경매대가로부터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또는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2번을 봅니다. 요건. 최우선 변제는 다른 사람과의 권리 선후를 따질 필요가 없죠. 가장 먼저 받으니까. 따라서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고요. 다만 내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라는 걸 경매법원에 알릴 필요는 있죠. 그 알리는 게 뭐냐? 대항 요건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첫 번째 요건이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거기서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 그거를 좀 기억하세요.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이란 주택 등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됐을 때 법원이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경매 개시 결정을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주택 경매 신청 등기라고 합니다. 주택이 경매가 개시됐다는 사실이 그 주택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 전까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2번은 아까 봤죠.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가 있어요.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려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된다 그랬죠.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2억이었어요. 그럼 최우선 변제 못 받죠. 나중에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다운시켰어요. 보증금 1억. 그다음 나머지 뭐 월세로 바꾸거나 보증금을 다운시켰어.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 됐어. 그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그렇다. 3번 판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4번은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 아까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바뀌고 임대차 했는데 소액 임차인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게 4번이고요.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소액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 받는 일정액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죠? 서울, 수도권, 광역시, 그 밖에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각각 보증금 기준이 있고요. 그 중에서 맨 밑에 일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 중에서 5천만 원까지를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요 숫자는 나중에 시험 직전에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기준 금액과 일정액이 있다. 그 다음 제한이 있는데요. 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긴 있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가 462페이지 1번 보증금 중 일정액 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2분의 1까지만. 예를 들어 내가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그럼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택이 몇 번 유찰돼서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내가 5천만 원을 제일 먼저 가져가면 남는 게 얼마 없죠. 그럼 다른 권리자들은 손가락만 빠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최대 2분의 1까지만.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소액 임차인이야. 그래서 1억짜리 임차인 1명, 8천만 원짜리 임차인 1명. 그럼 각각 5천만 원씩 최우선 변제 받잖아요. 근데 주택이 1억 5천에 낙찰이 됐어. 그럼 이 두 사람이 1억을 가져가면 5천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요,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의 합이 역시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3번이 제일 웃겨요. 내가 보증금이 2억이에요. 그럼 소액 임차인에서 뭘 못 받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 이름으로 1억짜리, 부인 이름으로 1억짜리 계약서를 2개를 써요. 그럼 얘네들은 원래 실제로 소액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보증금이 2억인데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으려고 보증금을 쪼개서 계약서를 썼잖아요. 이거 걸러내야죠. 그게 3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인데 가정공동생활을 해. 즉 거주를 같이 해. 무슨 뜻이에요? 보증금을 쪼갰단 말이죠.
이럴 때는 보증금을 합해버려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한 3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중에 3번째 제한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없어요. 왜? 상가 건물 임대차는 가정 공동 생활에 있을 수 없잖아요. 상가 건물에서 가정 공동 생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가 건물에도 똑같이 제한이 있긴 있는데 3번 제한은 상가 건물에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차위원회는 됐고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주택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따가지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지금 이미 다른 곳에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를 못 가죠. 이사를 가는 순간 기존에 있던 주소지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3조의 3의 1항에 보면 임대차가 끝났어요.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기존 주소지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그럴 때 하는 게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기간 중엔 안 돼요. 임대차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대인 주소지 관할이 아닙니다.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사항을 봅니다.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인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인용이란 받아주는 건데요.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5번 5항. 자,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인용을 해요. 그럼 법원은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라는 걸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거용 건물 등기부에 임차권자 누구 이렇게 등기가 돼요. 이렇게 등기가 되면 대항력,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던 사람은 그걸 그대로 유지, 없던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채 전출을 하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5항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효과. 그게 5항이 됩니다. 또 하나가 6항인데요.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이 있어. 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된 걸 보고 전출했겠죠. 자, 그 비어있는 주택에 새로 임차인이 들어왔어. 근데 이 새로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야. 이 소액 임차인에겐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6항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효과 2개, 5항과 6항. 8항은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요. 뭐 인지대금이라든가 송달료라든가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나중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9항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건 이런 거다. 일단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의 그다음에 2번 신청 관할 법원 기억하시고요.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체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효력이 나오죠? 3번의 효력에 3번 확인하시고요. 3번, 4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조문에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예요.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겠죠.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임차인이 등기를 말소하는 게 동생관계냐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동생관계는 어떤 게 동생관계예요? 주택을 명도하는 것과 보증금 돌려주는 게 동생관계죠. 이미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자주 등장하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5번, 6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와 그와 관련된 판례 하나, 동생관계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독으로 잘 나옵니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주임법에서도 나올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호장치가 존속기간 보장 및 갱신보호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문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둘 다 2년으로 봅니다.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예컨대 1년으로 정했어요. 그래도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봐요. 그런데 임차인만은 요게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그럼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만? 임차인만. 그게 4조 1항이고요. 2항은 뭐냐? 임대차가 끝났어요.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임대차가 끝났다면 얘는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주택이 팔렸을 때 얘가 임대인지를 상계해야 되는데, 그죠? 얘는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니까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계약은 존속하는 걸로 의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주 등장하는 조문입니다. 4조 1항, 2항. 이렇게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조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약의 갱신이 나왔습니다. 갱신 방법은 주임법상 세 가지입니다. 약정갱신이 있고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갱신이 있고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갱신 방법이 있습니다. 약정갱신은 합의로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계약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법정갱신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재계약한 걸로 봐주는 걸 법정갱신, 자동갱신, 묵시의갱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 계약이 자동갱신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 전 요 사이에 6달 전부터 6입니다.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 등의 통지하지 않은 경우하고 2달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가겠다라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요건이 됩니다. 상가 건물에는 요게 없어요. 상가 건물은 요 밑에 게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요 두 가지가 요건이고요. 상가 건물은 위에 것만 요건입니다.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확인 요건 봅니다. 2번 요건 기억.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2달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해야죠. 언제? 6달부터 2달 전 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2달 전까지는 나가겠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제한이 있어요.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법정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건 기억, 니은 제한이고요. 자, 효과. 이렇게 임대인이 아무 말을 안 했고 임차인도 아무 말을 안 했어. 그래서 법정갱신 됐어. 그러면 일단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이 돼요. 전임대차하고 똑같아. 조건이. 보증금도 똑같고 차임도 똑같고 다 똑같아. 기간만 2년. 기간만 몇 년? 2년.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어.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이면 기간은 2년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2년을 살아야 되고 임대인도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다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가겠다.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그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달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문들을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민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민법에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지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해지가 돼요. 근데 주임법이나 상위법은 3달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임법과 상위법에 있는 규정이 100%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요겁니다. 3달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효과, 기억, 니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신문이나 기사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요구권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갱신 청구권하고 갱신 요구권은 성격이 좀 달라요. 법상. 자, 갱신 요구권인데, 자, 이 갱신 요구권 첫째, 요건이 법정갱신 요건하고 똑같아요. 기간 만료 전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요 사이에 해야 돼요. 누가? 임차인이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뭘 한다? 갱신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약간 반강제적인 거예요. 두 번째,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죠. 그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9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상임법은 8개가 있고요. 주임법은 9개입니다. 차이가 하나 있죠. 주임법 8호가 달라요. 8호. 8호는 주임법, 상임법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상임법에도 똑같이 있는데 8호는 주임법에만 있습니다. 오른쪽 봅니다. 9가지가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상임법과 비교해야 될 게 2개입니다. 1호하고 8호. 1호도 상임법에 있긴 있는데요. 상임법에는 3기라고 돼 있어요. 주임법은 2기 연체입니다.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거절할 수 있다. 또 하나가 8호고요. 8호가 뭐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할아버지, 손자 등을 포함하여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이때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개 중에서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1호하고 8호하고. 나머지는 뭐 한번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1호하고 8호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박스 밑에 2번에 보면, 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 둘 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데요. 제한을 합니다. 자, 주택임대차는 횟수를 제한해요.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상가건물임대차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전체 임대차 기간을 제한합니다. 즉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이에요. 그래서 주임법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은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주임법은 횟수를, 상가건물은 전체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갱신 요구를 했어요. 거절 사유가 없어요. 그럼 갱신 되겠죠. 자, 그때 효과.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 요것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일단 대원칙. 전임대차와 동일해요. 전임대차와 동일한데 차임 및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효과예요. 아까 법정갱신은 차임 및 보증금이 동일했죠. 그걸로 끝났어요. 증감 없어요. 법정갱신의 효과에서는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이 없습니다. 그냥 기존 임대차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동일하긴 한데 2가지가 달라진다. 하나가 차임 및 보증금을 20분의 1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법정갱신하고 똑같이 기간은 2년으로 봐요. 그런데 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웃기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어. 그래서 갱신이 됐어. 그래서 2년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나가겠대. 임대인 뚜껑 열리죠? 뚜껑 열려. 요거 때문에. 나중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갱신 요구권행 갱신의 효과하고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효과를 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갱신을 요구했던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또 하나가 3번. 차임이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요거는 법정갱신에는 없었어요. 그죠? 자꾸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효과가. 헷갈리게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4번입니다. 4번은 아까 8호 사유. 내가 직접 거주할 거다. 그래서 거절했어. 그래 놓고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2년이죠. 거절 안 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 안 했다면 갱신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 그 2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를 해버려. 그러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4번이죠.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갱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몇 년? 2년. 갱신 요구한 갱신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요. 존속기간이. 그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를 배상.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가 직접 살겠다고 거절했어. 그럼 임차인은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감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2년 동안 매일 가봐.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나 안 들였나. 들였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손해배상액은 박스 안에 있는 1, 2, 3호 3개 중에서 낮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으로 한다는데 이건 좀 계산하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출제된 바도 없고 당분간 출제될 리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8호 사유를 이유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해버리면 기존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해놨다. 8호 사유만 그렇습니다. 8호 사유만.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간단히 조문 확인합니다. 468페이지 차임증감 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사정의 변동. 예를 들어서 집값의 폭등 또는 폭락이 있으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대방에게 차임이 보증금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방적인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순순히 증액이나 감액을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갑니다. 근데 어쨌든 일방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증액, 일방적 증액 요거는 제한을 가해놨다. 일방적 증액, 감액은 제한이 없고 증액만 제한을 가해놨습니다. 첫째가 계약을 한 날 또는 증액을 한 날부터 1년 내에는 절대로 일방적 증액 청구를 못해요. 1년이 지나야 돼. 두 번째, 1년이 지나서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한 경우에도 기존의 차임이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 못합니다. 그렇게 차임 증감 청구권과 관련해서 증액만은 제한이 있다. 밑에 보면 2번에 증액 청구 제한 있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오른쪽에 보면 최근에 전세를 반전세로 많이 바꾸죠. 반전세로 바꾼다는 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월세. 이때 월세로 바꿀 때 산정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월세를 법에서는 월 단위 차임이라고 부릅니다. 월 단위 차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산정률을 제한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가 연 1할 10%죠. 또 하나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거. 이게 연세가 되는 거예요. 연세. 1년 월세가 돼. 1년 월세. 곱하기 12분의 1. 요게 상한이 되는 거예요. 월세 상한. 바꾸고자 하는 보증금에다가 둘 중에 낮은 거. 이게 더 낫죠? 현재 한국은 기준금리가 얼마예요? 3.5% 더하기 2%면 5.5%잖아요. 이게 더 낫죠? 상가 건물로 가면 이게 더 높아요. 위에 게 더 낮아요. 근데 어쨌든 주임법은 1%하고 한국은 기준금리 더하기 10%하고 한국은 기준금리 더하기 2% 좀 낮은 거를 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만 기억해 주세요.
월차임으로 바꿀 때. 자, 기타 임차권 승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을이 살고 있다가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준 게 있어요. 얘가 사망을 해요. 그러면 임차권, 얘가 갖고 있던 임차권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상속이 돼요. 임차권도 재산권이니까. 그런데 이 을하고 같이 살고 있던, 함께 살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배우자, 이 사람 상속권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 없어요. 상속권 있는 배우자란 혼인신고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그럼 얘는 상속이란 게 없어요.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가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상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속 아닙니다. 얘는 상속권이 없고요. 주임법에서만 있는 임차권 승계입니다. 이렇게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임차권 승계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을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럼 단독 승계. 을에게 상속인이 있고 따로 살고 있어. 즉 가정공동생활하지 않고 있어. 그 경우에는 사망한 을과 이촌인의 친족. 이촌이라는 건 위아래로는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하고 손자까지가 이촌이고요. 좌우로는 형제 자매까지가 이촌입니다. 이촌인의, 이 사망한 을의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 승계받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을에게 상속인이 있고 같이 살고 있어서 그럼 임차권 승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을이, 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을이 죽기 전에 을의 상속인들을 전부 죽이거나 전부 내쫓거나 그러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승계받았어요. 자, 이렇게 전부 죽이거나 전부 내쫓아서 승계를 받았더니 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줄 게 더 남았어. 그럼 괜히 승계받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을 사망 후 일을 한 달 내에 반대 이사를 표시하면 승계받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임차권 승계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만 있습니다. 이것도 조문으로만 출제가 되니까 그 조문 1항, 2항, 3항 세 가지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말씀드렸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출제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여기저기 설치가 될 수 있죠. 양가로 1번에 보면 이런 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박스에 보면 이런 걸 심의 조정하라고 돼 있는데, 판에 하나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하는 개또라이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정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찍어요. 그냥 그때는. 이거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 그렇게 출제하는 개또라이가 있다면 개또라이 출제위원회 출제 의도까지를 우리가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걸 맞추면 우리도 개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찍으세요. 괜히 보지 마시고. 하나는 조심할 게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6번의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6번에 2번을 보면 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3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고요. 총 90일이겠죠, 그럼 보통. 그 다음에 7번에 조정이 성립이 되면, 동그라미 1번, 조정이라는 게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정안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2번, 통지받은 당사자가 14일 기억합니다. 그 조정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그 다음에 서면 기억합니다. 구도 아니고요.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걸로 봅니다. 그 정도만 확인합니다.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 6번의 동그라미 2번과 7번의 동그라미 1번, 2번 그 정도만.
시험 문제 혹시 나오면 조정위원회가 요거를 출제할 수는 있어요. 이건 또라이가 아니어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주택분쟁조정위원회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법법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게 이게 전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체크해드리지 않은 것까지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체크해드린 것 위주로만 반복해서 시험 봐두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72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법법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하고 뭐가 다른가를 주목하자 그랬습니다. 첫째, 재정 목적이 다르겠죠? 뭐가 달라요?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객체가 뭐예요? 영업용 상가건물의 임대차겠죠. 그죠? 자, 재정 목적은 주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상가건물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이죠. 따라서 주임법과는 달리 일단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법인도 경제생활을 하니까. 그죠? 그게 다른 점이 되겠죠. 자, 적용 범위를 봅니다. 물적 적용 범위는 일단 상가 건물인데 상가 건물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하나가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영업용 건물이어야 됩니다. 주택은 주거용 건물이고요. 상가 건물은 영업용 건물이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인데 여기서 영업용인지 아닌지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판례 네 번째 줄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 그런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이건 영업이 아니죠. 생산활동이잖아요. 그것만 이루어지는 창고나 공장 같은 것들은 영업용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그런데 공장 일부를 빌려서 도금 작업을 해. 여기까지는 생산활동입니다. 근데 옆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주문을 받고 있어. 이건 영업활동이죠. 그럼 전체가 상가 건물이 된다라는 게 판례죠. 왜? 실지 용도로 판단해야 되니까. 공부상 용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로 판단해야 되니까.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이 오른쪽입니다. 주택임대차법법은요,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든 넘지 않든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이라면 적용이 되는 반면에 상가 건물은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 건물이면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적용이 돼요. 이걸 초과하면요,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네 가지고요. 그 중에 세 번째 있는 기준이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서울이고요. 두 번째 기준이 수도권이죠. 근데 수도권에 광역시가 하나 꼽살이 껴 있어요. 부산광역시.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 참 우리 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461페이지 제가 외우시지 말라 그랬는데 461페이지를 가면 거기 최우선 변제 받는 보증금이 역시 4단계죠. 근데 두 번째 단계 수도권을 가면 세종시가 있어요. 부산은 3번으로 가요. 그냥 광역시로. 다르죠. 그런데 다시 상가건물로 와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법법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에 두 번째 수도권에 부산광역시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 광역시에 세종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르죠? 달라요, 기준이.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세종시가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보증금 6억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근데 세종시는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5억 4천만 원이죠. 그죠? 여기서 서울 9억,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요 기준금액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해서 적용을 해요. 그럼 세종시가 보증금이 6억에 월세가 100이라면 환산보증금이 7억이니까 상위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지금부터. 서울, 수도권 플러스 부산, 광역시, 세종시, 그 밖의 적, 딱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안 외워도 되나요? 화성, 안산 이런 거 안 나와. 서울, 수도권, 부산, 광역시, 세종시, 그 밖의 적 이렇게 나눈 다음에 숫자 암기하면 돼요. 9, 6, 9, 5, 4, 3, 7 이렇게.
앞에 010 붙이면 딱 좋죠. 9695437. 요 이하의 보증금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법을 적용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경우 초과 임대차 상위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상위법을 적용 안 한다는 건 존속기간 보장 안 돼요. 우선변제권 같은 거 없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런 거 적용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적용해 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6개. 상위법을 적용을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초과임대차에도 상위법에 있는 것 중에 6개를 적용을 해줍니다. 6개. 그 6개를 출제를 해요. 밑줄 그어져 있죠? 473페이지. 동그라미 4번. 대항력. 초과임대차도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 계약 갱신 요건을 인정해 줘요. 초과임대차도.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초과임대차에도 뭐가 인정된다? 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보장해 주고요.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기가 아니라 3기. 그 다음에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정지 제한받은 사람들 있죠. 그거를 3개월 이상 받아. 그래서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용해 줍니다. 초과임대차에. 마지막으로 표준계약서라고 6가지는 초과임대차에도 적용을 해줍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속기간 보장, 우선변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차임증감 청구, 뭐 월단위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이런 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존속기간 보장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우선변제권 이런 거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런 거 안 됩니다. 대항력, 갱신요구, 권리금 회수, 3기 연체, 폐업으로 한 해지, 표준계약서 6가지. 그것만 초과임대차에도 적용해 준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상임법은 재정 목적 다르다. 경제생활의 안정. 그래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두 번째,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기준금액 암기. 초과하게 되면 상임법이 적용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6가지는 적용이 된다. 그 6가지 암기. 최근에 그걸 집중해서 시험 문제 냅니다. 작년에도 그걸 낸 거예요. 초과임대차를 물어보고. 자, 다음 페이지 대항력 요건 2개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다음날 0시 이렇게 되죠. 자, 대항 요건 확인하시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나머지는 다 주임법하고 똑같습니다. 476페이지 보증금 회수 다 똑같아요. 쭉 똑같고요. 다만 477페이지에 보면 상임법에도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고 기준 금액 및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있죠. 지금까지 출제된 바가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상임법은. 상임법의 최우선 변제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한 장을 넘기면 경매한 임차권 소멸, 임차권 등기 명령 다 똑같고요. 다 다른 점. 479페이지 하단의 존속기간. 다 건너뛰어도 됩니다. 479페이지로 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상 존속기간의 보장. 뭐라고 돼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또 하나 1년 미만으로 정했다 6개월로 정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임법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기간만 1년으로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존속의제도 똑같고요. 다음 페이지. 자, 갱신. 상임법도요. 3가지 방법.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요구권 이렇게 돼 있는데 주임법하고는 다르게 해요. 법정갱신과 갱신요건을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때 갱신요구권이 먼저 나옵니다. 1항부터 3항까지예요. 10조 1항부터 3항까지가 상가건물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고요. 10조 4항, 5항이 법정갱신입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권부터 봅니다. 요건이 뭐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2달이 아니라 1달입니다. 여기 6일 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해놨죠.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9개가 아니라 8개를 만들어놨죠. 그 8개 중에서 1, 3, 5, 7 4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1호 3기연체, 3호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 5호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그냥 과실이 아니고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입니다. 중대한 자를 쏙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7호 그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철거입니다. 일부 철거가 아니고요. 5호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파손이라고 돼 있죠. 근데 7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 철거가 아니라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좀 조심하자 말이죠. 그런 걸 슬쩍 바꿔서 출제. 그래서 슬쩍 바꿀 수 있는 게 총 4가지. 적어도 8개 중에서 1, 3, 5, 7 4가지 거절 사유는 기억을 해달라. 그 다음 맨 밑으로 가면요. 2항을 보면요. 제한을 하고 있죠. 아까 주택임대차의 갱신 요건은 1회 하나에 행사할 수 있지만 상가 건물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가 건물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0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기간이 10년이다. 3항에 보면 3항 이게 효과죠. 자,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이 됐습니다. 그 갱신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합니다. 단 차임 및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기간이에요. 기간은 전임대차와 동일합니다. 아까 주택의 경우에는요. 갱신 요구에서 갱신되면 기간이 어땠어요? 2년으로 본다였었죠. 근데 상임법은 아닙니다. 1년으로 본다 아닙니다. 전임대차와 동일합니다. 1년으로 본다가 없어요.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그래서 1항부터 3항까지가 갱신 요구권입니다. 4항하고 5항이 법정갱신인데요. 자, 법정갱신의 요건이 뭐예요? 요거. 갱신 요구 기간 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것만 법정갱신 요건입니다.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갱신의 요건이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갱신 막으려면 통지해야 그랬죠. 임차인이 막으려면 통지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상가 건물은요. 임대인이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어요. 6월부터 1월 사이에 통지하면 돼요. 근데 임차인이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요. 기간이 끝나면 나가고 싶어요. 그럼 법정갱신을 막아야 되겠죠. 방법이 없습니다. 갱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지 통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가 건물에는 임차인한테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건물은요. 이 갱신을 보장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법정갱신을 만든 이유가 장사가 잘 돼요.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법정갱신을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걸 전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임차인이 기간 끝나고 나가고 싶어. 이거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상위법은. 그래서 상위법은 법정갱신 요건이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만 법정갱신 요건입니다.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법정갱신 되면
조건이 어떠냐? 전임대차와 똑같아. 그런데 기간만 1년으로 봐요. 기간만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차임 및 보증금도 똑같아. 기간만 1년으로 보되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 요건 및 효과, 갱신 요건에 대한 요건 및 효과 하고요. 상가건물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 갱신 요건에 의한 요건과 효과, 이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해서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까지 조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해 놓으니까 안 봐도 돼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민법상 임대차나 주택임대차는 2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상가건물은 3기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임 등 증감 청권이 있어요. 여기서 또 증액은 제한하고 있겠죠. 1년 내에는 일방적 증액 청구할 수 없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증액 청구할 때도 100분의 5를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놨고요. 오른쪽 10번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아까 주임법은 연 1할과 한국은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거였죠. 상가건물은 연 12%와 한국은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이게 더 낮고요. 지금 현재 상가건물은 이게 더 낮아요. 기준이. 어쨌든 숫자가 다르다.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건물에만 있는 권리금 회수 장치가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는 권리금 회수 장치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 기억하실 게 아까 계약갱신 요구 사유가 있었잖아요. 뭐 3기 연체라든가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든가 거절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절 사유가 있을 때는 권리금 회수를 인정 안 해줍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480페이지에 보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8개 사유가 있잖아요. 이런 8개 사유 중에 어느 하나가 있을 때는 권리금 회수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권리금 회수는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면 임대차 끝나기 6달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 요 6달 동안 임대차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끝나는 날 6달 전부터 임대차가 끝나는 날 요 6달 동안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때 임대인이 요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4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게 권리금 회수 보호예요. 조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의의는 됐고요. 한 장을 넘겨보면 권리금 회수기에 뭐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 이거 하지 말아라.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방해 행위. 그 방해 행위를 4가지를 규정을 해놓고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4가지 간단히 읽어볼게요. 첫 번째가 기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한테 지가 직접 나한테 보증 권리금 내놔. 지가 권리금을 요구해. 안 되죠? 그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갑이 얘한테 너 을한테 권리금 주면 너하고 계약 안 해. 권리금을 못 주도록 해. 이게 두 번째. 방행이. 세 번째가 얘한테 기존 차임 및 보증금보다 현저히 고액을 요구해. 그럼 얘 계약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얘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 이게 네 번째. 계약 체결 거절하면 권리금 안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해야 돼요. 만약에 갑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을 때는 방해가 아니야. 그리고 그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4개를 따로 규정해 놨어요. 아주 조문 자체가 그지같이 돼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을 때 방해가 되죠.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본다. 박스 1, 2, 3, 4. 이게 정당한 거야. 근데 그 정당한 사유를 들여다보면 웃기지도 않아. 첫 번째 게 제일 웃겨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차임 따위를 지급할 자력이 없대. 갑이 봤을 때 병이 개털이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갑의 마음이야. 아, 내가 봤을 때 저 새끼 돈이 없어. 그럼 돼. 그게 1호 사유야. 아주 웃겨. 이후도 웃겨요. 얘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대. 차임 안 줄 것 같아. 생긴 거 보니까 약속 그지같이 안 지킬 것 같아. 이게 2호 사유야. 그러니까 1호하고 2호는 갑이 점쟁이가 돼야 돼요. 말 그대로. 근데 어쨌든 그걸 해놨어요. 그지같이. 4호는 그나마 괜찮아. 을이 소개한 병이 아니라 갑이 스스로 선택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얘가 권리금을 받았어. 그럼 얘하고 계약책을 거절해도 되죠. 4호는 그나마 괜찮아. 그 다음 3호가 좀 이상해요. 이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기존의 을이 장사가 안 돼서 1년 6개월 동안 장사를 접고 있는 상태였던 걸 말하는 거냐? 아니면 갑이 거절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걸 의미하냐? 이렇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작년에 대부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거예요.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영업활동 안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갑이 병과의 계약책을 거절을 할 때 사유를 뭐라고 드냐면 이거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쓸 거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거절을 해.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이상을 실제로 비영리 활동을 해야 돼. 그게 3호 사유예요. 그러니까 3호 사유의 경우에도 갑이 1년 6개월 이상 이건 비영리 목적으로 쓸 거야 라고 거절했어. 그래서 을이 권리금을 회수를 못했어. 그 상태에서 을은 또 1년 6개월을 감시해야 돼. 내가 쫓겨난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 동안 비영리 활동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감시를 해야 돼. 그게 3호 사유예요. 아주 거지같이 조문을 만들어놔서 해석도 아주 거지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권리금 회수라는 건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기존 임대인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요. 그 4가지 중에서 4번째 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게 방해인데 여기서 또 4가지 경우에는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닌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유를 기억을 하시고 1년 6개월의 의미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례가 있죠.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4번째 줄 임대인이 임대차가 끝날 때 그 사유를 들어서 거절을 하고 앞으로 이 건물은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로 쓸 거야 라는 사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다음에 엔드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등을 통해서 권리금을 회수를 못했어. 그럼 손해가 생겼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양가로 2번입니다. 임대인이 양가로 1에 위반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못함으로써 손해를 발생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가로넣기 나왔었고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를 방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3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요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의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됐죠?
요 정도 확인하시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권리금 관리 판례는 됐고요. 하나 확인할 게 이거 조금 이해하셨고 올해 출제가 될 여지가 대단히 높은데 우리 아까 초과임대차의 경우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 그 적용이 되는 것 중에서 갱신 요구권이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초과 임대차에도 뭐가 적용된다고요? 갱신 요구권이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존속 기간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찬찬히 책 보지 마시고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 갱신 요구권은 적용이 되고요. 존속 기간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갱신 요구권은요. 요건이 뭐였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갱신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초과 임대차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요. 초과 임대차인데 아까 세종시 보증금 6억에 월세가 100이에요. 자, 이게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이거 정확하게 또 나올 수 있어요. 보증금 6에 월세가 100만 원이면 환산 보증금이 7억이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갱신 요구권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존속 기간은 적용이 안 되고. 근데 문제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자,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상인법이 적용이 되면 1년으로 보죠. 근데 민법을 적용하면 그냥 기간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본다가 적용이 안 되고 민법 635조가 적용이 돼요. 민법 635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416페이지에 보면 635조가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민법상 임대차. 각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초과 임대차인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갱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갱신 요구하려면 기간 끝나기 6달부터 한 달 전 사이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과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존속기간 적용 안 되니까 그냥 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여서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기 때문에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지문이 됩니다.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 갱신 요건이 적용이 되지만 이 갱신 요건이 적용이 되려면 반드시 기간 약정이 있어야 돼요.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 기간 약정이 없으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갱신 요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예? 표정 보니까 이해하신 분도 있는데 못하. 괜찮아. 잊어. 나중에 뭐 문제 풀면서 또 보면 되지 뭐. 어쨌든 기억하세요.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 갱신 요구권은 적용이 되되 존속기간은 적용이 없기 때문에 초과 임대차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본다. 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주택 임대차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까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3개 남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